예, 안녕하십니까. 김경원입니다. 손자병법의 작전편이라는 게 있는데요. 거기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전쟁에 들어가는 비용을 충분히 고려해서 전쟁을 시작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업이 전략을 수립할 시에 저지르기 쉬운 실수 하나가 그냥 낙관적인 시나리오에 입각해서 전략 실행에 소요되는 자원의 양을 과소 책정하는 겁니다. 문제는요, 전략 실행 단계에서 예상보다 나쁜 상황이 전개돼서 당초 계획보다 훨씬 많은 비용이 소요될 경우에는 회사는 파산의 위기까지도 몰리게 된다는 거죠. 1982년에요. 4월 2일이죠. 아르헨티나 군대가 남대서양의 영국령 포클랜드 제도에 상륙을 해서 불과 이틀 만에 이 제도를 확 점령해버립니다. 아르헨티나는 동쪽으로 자기 나라에서 480km 떨어진 이 제도를 말비나스라고 부르면서 오래전부터 내 거라고 영유권을 주장해왔죠. 그러던 중에 1982년 초에 아르헨티나 군부의 수장이자 국가 수반인 갈티에리 대통령이 포클랜드 제도 문제에 대한 무력적 해결을 지시합니다. 그냥 전쟁하자는 얘기죠. 당시 아르헨티나 군부는 심각한 경제난과 이에 따른 민심 이반에 직면해서 돌파구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정권의 수뇌부에서는 해군을 대표하는 아나야 제독, 그 돌파구로서 이 제독이라는 사람이 포클랜드 침공을 제안을 합니다. 국민들의 애국심을 부추겨서 관심을 밖으로 돌리면 정권에 대한 지지도도 높아질 것이라는 거죠. 그러나 이는 리스크를 안고 있었습니다. 만약 아르헨티나보다 군사력이 훨씬 센 영국이 반격해 온다면 침공 시도는 수포로 돌아가고 군사정권의 입지는 아주 위태로워질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나야 제독은 이 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하면서 무력 점령을 하더라도 영국 애들은 절대 반격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국력이 쇠해진 영국은 그럴 의지가 또 힘도 없을 것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판단은 틀렸습니다. 철의 여인이라고 불리는 대처 수상은 아르헨티나 군의 침공 사건이 발생하자마자 즉시 긴급 광요회의를 소집을 해서 포클랜드 제도 수복을 지시합니다. 세계 여론도 아르헨티나에게 좋지 않게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침공 이틀 만에 유엔의 안전보장이사회는 아르헨티나 군의 즉각적인 철수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죠. 미국도 곧바로 영국에 대한 지지 입장을 선언하고 대다수 서유럽 국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영국의 반격 태스크포스는 항공모함 2척을 필두로 75척의 전투함 및 지원함을 포함을 해서 총 127척의 함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불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아르헨티나 공격기들의 조종사들은 투지를 갖고 선전했죠. 하지만 이 과정에서 아르헨티나 공군의 희생도 참 컸습니다. 결국 전쟁 내내 격추된 영국 공군 기수는 10기 안팎인데 비해 아르헨티나 공군은 총 66기의 기체를 상실을 했습니다. 또 영국군은 포클랜드 근처 바다에 머물면서 아르헨티나 공군기들의 줄기찬 공격을 받으면서도 상륙을 위한 전력을 축적해 나가다가 아르헨티나 포클랜드를 점령 후에 약 50일이 지난 4천여 명이 톰슨 준장의 지휘에 상륙을 했고 5천 명의 정력이 더 투입된 끝에 6월 14일 날 수도 포트 스탠리를 점령을 하죠. 이로써 74일간 이어졌던 포클랜드 전쟁은 끝이 났습니다. 아르헨티나 군 649명, 영국군 225명이 전사한 후였죠. 항복 3일 후에 아르헨티나에서는 갈리엘리가 하야를 하고 덕분에 군부 정권도 무너졌습니다. 아르헨티나 군부 입장에서 본다면 적의 의지와 능력을 오판한 데다가 미국의 영국 지원 등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경우 이를 돌파할 수 있는 자체적 능력을 갖추지 못한 채 그냥 안 할 것이다, 못할 것이다라는 낙관적인 전망에만 근거한 전략을 세우고 그 수행을 한 것이 권력까지 잃게 된 결과를 낳은 것이죠. 그런데 이와 비슷한 경영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례죠. 2006년에 성사된 금호아시아나 그룹의 대우건설 인수입니다.
이는 대한민국 M&A 역사상 가장 큰 규모로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금호 아시아나 그룹은 1997년 불어닥친 매각 합병을 통해서 1990년 32개였던 계열사를 2001년에는 15개로 축소하는 아주 성공적인 구조조정을 하죠. 그 덕분에 자본 유치, 자산 매각 이런 걸 다 해서 97년 말 966%에 달했던 그룹 부채 비율을 2001년 말에는 360%까지 낮추며 재무 구조를 대폭 개선하는 성과를 달성을 합니다. 아주 성공적인 구조조정이었죠. 그런데 이렇게 제2의 도약 위기를 잡은 이 그룹의 과제는 이제는 신성장 동력을 선정하는 것이었고 이 중에서 건설업도 있었습니다. 때마침 대우건설이 매물로 나옵니다. 만약 대우건설을 제대로 인수하면 건설업계에서는 순위권으로 도약할 수 있었죠. 문제는요, 이 매물의 가격이 매우 높았다는 것입니다. 대우건설은 외환위기 이전의 대우그룹이 주력 계열사 중 하나였습니다. 한때 외환위기 이후에 대우그룹의 해체로 시련을 겪긴 했습니다마는 불과 4년 만인 2003년 말 화려한 성적으로 워크아웃을 졸업을 했을 정도죠. 건설업계의 인재사관학교라고 불릴 정도로 풍부한 인적 자원과 시공 능력평가 1위 등 우수한 사업 역량을 바탕으로 부활에 성공했던 것입니다. 대우건설이 매물로 나오니까 금호 아시아나 위에도 18개 회사가 예비 입찰 제안서를 제출하면서 인수를 위한 경쟁에 뛰어들죠. 그 결과 3조 원에서 3.5조 원으로 예상되었던 매각 금액이 아주 크게 뛰어오르죠. 결과적으로요, 금호 아시아나는 당시 증시에서 14,000원대에 거래되던 대우건설 주가에다가 약 93%나 할증된 29,980원에 인수하는 조건으로 이 대우건설을 인수하게 되죠. 이는요, 적정 인수가액에 알려진 금액보다 2배 가까이 부풀려진 6.4조 원이라는 최종 인수 총액이 결정된 겁니다. 금호그룹은요, 자체적으로 이 자금을 마련할 여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따라서 재무적 투자자들에게 접근해서 자금 조달을 약속받죠. 당시 이 그룹은 금호산업을 비롯한 계열사가 대우건설 주식의 32.49%를 인수하고 재무적 투자자들이 39.63%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인수를 성사를 시킵니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금호아시아나가 2.9조 원, 재무적 투자자가 3.5조 원을 부담하게 된 것이죠. 하지만 이 그룹이 자체적으로 조달했다고 하는 2.9조 원 역시 대부분 차입에 의존한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인수가액의 대부분을 빚으로 충당한 상태였죠. 그런데 이 자금 조달 구조에는 결정적인 위험이 내포되어 있었습니다. 재무적 투자자에게서 조달한 3.5조 원에는요, 2009년 말 대우건설의 주가가 주당 32,000원에 못 미칠 경우에는 다음해 5월까지 이 가격에 전부 되사줘야 되는 소위 풋백 옵션이 설정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얄궂게도요, 이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되었습니다. M&A 성사 후 얼마 되지 않아서 국내 주택 건설 경기는 하강세로 돌아서고 설상가상으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발했죠. 당연히 대우건설의 주가는 부진을 면치 못했고 3만 원은커녕 1만 원대에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이렇듯 재무적 투자자에게 약속한 약 4조 원가량의 차액을 보전해야 될 처지가 된 금호 아시아나 그룹은 결국 유동성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2009년 6월 대우건설을 계열사에서 분리 매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를 시작으로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 등 핵심 계열사 및 자산을 처분하고 결국 2011년에는 그 어렵게 인수한 대한통운도 되파는 처지가 되었죠. 이 결과 2012년 금호 아시아나 그룹의 재계 순위는 16위로 내려앉아서 대우건설을 인수하기 전 순위인 12위보다도 더 크게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오늘요, 아르헨티나의 사례와 금호그룹 사례는 전략 수립 시 리소스의 한계를 고려하라는 시사점을 잘 던져주고 있습니다. 경영 환경이 항상 잘 되라는 법은 절대 없죠. 최악의 상황도 잘 염두에 둬야 되죠. 유비무환이란 말처럼 자사가 동원할 수 있는 리소스의 한계를 고려해서 최악의 상황에 닥쳐도
견딜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보고 전략을 수립해야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